네, 앞에서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 절대 우위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그랬었죠. 두 가지 한계인데 첫 번째, 두 개 다 잘하는 국가가 나오게 되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생산비설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오로지 투입된 노동의 양만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항상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비 리카르도가 비교 생산비설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데이비 리카르도의 이 편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비율만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게 바뀐 것이죠. 위아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의 내용들은 똑같고요. 표에서 한국이 옷감에 100명, 중국이 90명. 그런데 앞에 그 아담 스미스 내용과 위아래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은 쌀에 120명, 중국은 80명. 다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다 잘합니까? 그렇죠? 바로 중국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둘 다 열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쌀이며 옷감이며 둘 다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담 스미스의 그렇죠? 절대 생산 비설 절대 우위론은 도입될 수가 없죠. 둘 다 못하는데 뭘 만들어서 그죠? 교육을 하겠느냐 하는데 이제 데이빗 리카르도가 생각한 것은 한국은 둘 다 못하고 중국은 둘 다 잘하는데 한번 비율을 보자는 거죠. 비율.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비율. 10명 정도 차이, 한 40명 정도. 중국은 뭘 더 잘할까요? 더 잘하는 거. 더 잘한다. 그렇죠? 더 잘한다. 그렇죠. 당연히 쌀을 더 잘하고 있죠. 훨씬 더 많은 거의 한 40명 정도를 덜 들이고도 쌀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기는 10명 정도, 10%, 한 33%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하, 그렇다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쌀을 더 잘하는구나. 그렇죠? 훨씬 더 잘하는구나. 그렇죠? 한국은 옷감을 중국보다 덜 못하는구나. 그죠? 덜 못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어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표현. 딴 게 아니고요. 더 잘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절대적으로 잘한다. 비교적으로 잘한다. 자, 요 표현을 좀 한번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비교적으로 잘한다. 절대적으로 잘한다. 한국은 옷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위에 있다 합니다. 못하는 것을 열위에 있다 합니다. 열위. 잘한다, 우위. 못한다, 열위. 중국은 옷감을 잘합니까? 예, 잘합니다. 우위에 있네요. 중국은 한국에 비해서 쌀을 잘 만듭니까? 잘 만듭니까? 예, 잘 만드네요. 우위에 있네요. 한국은 중국보다 옷감을 잘 못 만드네요. 열 위에 있네요. 한국은 쌀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쌀이 그렇죠. 열 위에 있네요. 그렇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옷감에 절대 우위가 있다. 중국은 쌀에 있어서 한국에 절대 우위에 있다. 한국은 옷감에 있어서 중국에 절대 열 위에 있다. 한국은 쌀에 대해서 중국에 절대 열 위가 있다. 예,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도입을 하겠습니다. 바로 비교 우위죠. 비교 우위는 원칙. 한 국가가 하나씩밖에 못 갔습니다. 비교적으로 더 잘하는 거. 중국이 한국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더 잘하는 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덜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비교 우위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뭐가 더 잘합니까? 그렇죠? 바로 쌀입니다. 쌀. 그렇죠? 쌀. 비교 우위는 중국의 비교 우위는 쌀에 있다. 한국은 뭘 덜 못합니까? 그렇죠? 바로 옷감입니다. 옷감.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옷감에 비교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는 두 개 다 갖지 못합니다. 무조건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쌀에 비교 우위가 있다.
한국은 옷감에 대해서 중국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것을 좀 정리하자면 중국은 옷감, 쌀 모두 절대 우위, 한국 옷감, 쌀 모두 절대 열위. 하지만 중국은 쌀의 비교 우위, 한국은 옷감의 비교 우위. 이게 정의로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우선 한국부터 볼까요? 한국은 이제 둘 다 못하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그렇죠? 좀 경쟁력 좀 덜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옷감이었었죠. 그래서 한국은 옷감에 비교 우위가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무엇을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쌀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쌀을 만들지 않고 쌀을 만들던 사람이 다 어디로 온다? 그렇죠. 옷감을 만드는 이 공장으로 다 옮겨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국이 그렇죠? 한국이 옷감을 100명이 하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00명이 하나를. 이제 쌀 만들던 사람들 다 어디로 온다? 옷감 만드는 데 온다. 그렇게 되면 220명의 사람이 옷감을 만드는데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100명이 하나 만들고 220명이 몇 개를 만들까? 당연히 그렇죠? 2.2가 될 것입니다. 2.2. 그러면 이제 중국은 둘 다 잘하지만 두 나라밖에 존재하지 않고 두 나라가 교육해서 쓰면 되니까 이제 더 잘하는 쌀에 대해서 특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80명이 하나를 만든다면 이제 옷감은 누가 만들기로 했으니까 한국이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나머지 90명이 그렇죠? 쌀 만드는 농장으로 오겠죠. 그렇죠? 농촌으로 하게 되면 전체가 170이면 얼마일까?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얼마일까? 그러면 y는 2.16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2.2 그렇죠? 중국 2.125 원래는 교육을 하기 전에는 한국은 100명이 하나 그렇죠? 하나 쌀 하나 토탈 2였습니다. 중국 하나 쌀 하나 중국도 2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였었죠? 4죠. 4.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뭐만 특화했죠? 옷감을 특화해서 얼마를 만들어냈다? 바로 2.2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쌀에 대해서 2.125를 만들어냈습니다. 합치면 4보다 크죠? 그죠? 4.4325가 되죠. 그러면 0.325의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이득을 나중에 나눠 갔든 어떻게 비율적으로 나눠 갔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교육을 해서 그렇죠? 이득을 얻는데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한국이 앞에서는 쌀을 잘하고 중국이 옷감을 잘하면 하나씩 잘하니까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서 교환하자. 그럼 이득 볼 수 있다? 절대 우위, 절대 생산미설인데 한마디로 한 나라가 두 개를 다 잘하면 아담 스미스의 설명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비교 생산비설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그렇죠? 교육의 이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초창기 그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조금 더 정확한 그렇죠? 교육의 이득을 그러니까 두 재화를 다 잘하고 두 재화를 다 못해도 교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전학파의 한계에서 그렇죠? 데이비드 리카르도의 비교 생산비설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서만 교육의 비율이 결정된다는 노동 가치설에 입각한 비현실성. 앞에 이제 절대 생산비설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국가 간 비교 생산비 차이의 발생 그 이유. 과연 한국은 왜 쌀에? 그 다음에 중국은 왜 옷감에? 또는 그 반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은 옷감을 만드는데 몇 명, 그 다음에 쌀을 만드는데 몇 명. 그래서 투입된 노동의 양만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여러분들 조금 고민해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 둘 다 잘하는데 교육 이득이 한국에 비해서 뭐 좀 적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따라서 무역의 이익이 교육 당사국에 어떻게 분배 내지 배분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 없었습니다. 단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한 재화를 특화해서 잘하는 것 만들고 덜 못하는 거 만들어서 서로 교환하게 되면 둘 다 이득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교환하도록 해. 이 정도이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으며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또는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고전학파, 즉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데이비 리카르도, 제임스 밀 이어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고전학파가 이렇게 시장에 전체적으로 힘을 부여해서 개인의 의사결정, 국가의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국가가 아닌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경제가 돌아간다.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시장 방임주의. 이게 바로 고전학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옳게 그 시장을 운영하지는 못하고요. 1920년을 지나 1930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제 불황이 닥쳐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대 초반, 그러니까 한 20년대까지 전 세계는 그야말로 호황의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화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디카프리오가 나왔었는데 주식 중개인, 브로커 정도 됐었는데 이 당시에 1920년대는 미국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주식도 많이 올라갔고요. 생산성도 많이 올라갔고요. 자동차 타고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편에서는 신의 가호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번영의 국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1920년대 미국은 엄청난 호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년대를 지나 1929년, 그렇죠? 하루 만에 5년간 올라갔던 주가가 5달, 5주 만에 폭락하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포스러운 시기가 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내일 또는 미래를 확정 짓지 못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렵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어렵지 않을까? 하게 되면 조금씩 공포스러운 미래를 대비하고자 수요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를 조금씩 줄이게 되게 되면 점점점 사람들의 씀씀이가 작아지고요. 국가 경제 기반에 있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이 그죠? 적어지게 되겠고, 그러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조금 줄어들 거고요. 그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아서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의 개수가 줄어들고요. 학원을 덜 가게 되니까 학원 앞에서 그죠? 떡볶이 분식 아주머니가 또 떡볶이를 덜 팔게 됩니다. 한마디로 점점점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가 전체적인 그 상황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침체기가 점점 시간이 지나고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침체기들이 아주 커다랗게 온다 그래서 Great Depression, 즉 대공황이 오게 되겠죠.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시기가 1930년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학파는 국가의 개입이 좋다 안 좋다? 그렇죠.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그냥 나쁠만 하니까 나쁜 거지.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경기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기순환이 무엇인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면 좋을 때가 있으면 그렇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올라갔으면 어떡한다? 그래서 내려오겠죠. 또 내려왔으면 그래? 이제 올라갈 때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게 바로 경기순환입니다. 그렇죠? 이 경기순환이 긴 것도 있고 그렇죠? 쭉 갔다가 긴 것도 있고 또는 그렇죠? 매우 짧은 것도 있고 하는데 한마디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순환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고산업화는 이 경기순환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고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내려왔으면 올라갈 것이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1920년대 호황을 지나서 1930년대 불황, 또 그 끝까지, 그죠? 그레이트 디프레이션,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도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내려갈 만했고 내려갔으면 곧 올라올 테니까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기다려라. 대신 노동자들이 본인들이 그렇죠? 연구 개발 안 하고 본인들의 능력을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온 거니까 어떻게 놔두게 되면 그렇죠. 자율적으로 치유가 되고 경제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시장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집값이 그렇죠? 집값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집값이 올라갔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경제에서 말하는 이제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나오죠. 하나가 수요, 그렇죠? 하나가 공급, 그렇죠? 공급. 그러면 좀 예쁘게 그려지지 않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하나가 공급, 하나가 수요. 그러면 수요는 그렇죠? 수요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를 가격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요 곡선, 그렇죠? 우리가 보통 디맨드 곡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를 공급 곡선, 서플라이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가격에 대해서 수요는 내려가면 그렇죠? 내려가면 많이 씁니다. 그렇죠? 공급은 내려가면 덜 만들고 올라가면 많이 만들고 균형은 이곳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 P, 균형 수급량 Q 스타, P 스타, Q 스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괴리된다는 게 뭐냐면 너무 높으면 이거 보세요. 너무 높죠. 균형 가격보다 여기라고 하면 너무 높으면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아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으면 재고죠. 초과 공급. 초과 공급되면 남잖아요. 그러면 창고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진부화 될 거니까 공급자들이 빨리 팔아야겠네? 가격을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또 균형 가격으로 오게 되고 만일 볼까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많죠?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비비빅이 1,000원이어야 되는데 700원밖에 안 해요. 500원밖에 안 해. 그럼 수요는 늘어나겠죠. 더 많이 먹고 공급자들은 이거 1,000원 받아야 되는데 700원밖에 안 해? 500원밖에 안 해? 그럼 에이씨 난 덜 만들래.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학파 생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면 지가 올라갔다가 지가 내려갔다가 지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고전학파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1930년대 그렇죠? 1930년대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아메리카, 브루클린의 마지막 비상구. 굉장히 벌써 영화 자체가 시커멓죠. 실업 발생하고 다 놀고 있고 그렇죠. 경기는 안 좋고 막 줄 서서 커피 타먹는데 무료 커피 먹는데 3시간씩 걸리고 실업률이 거의 25% 이런 상황에서 고전학파는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노동시장에 이 자리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좀 기다려야지. 떨어지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생각한 거죠. 떨어졌으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간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집이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배웠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에서 1억 했던 집이 1억 5천 됐는데 원래 균형 가격이 1억인데 1억 5천이 됐으니까 너무 높은 거죠. 그렇죠? 너무 높아요.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줄여야죠. 공급은 늘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집 주인이에요. 집이 1억이었어요. 1억 5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이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팔아야죠. 시장에 공급을 해야죠. 그래, 1억이 1억 5천 됐으니까 팔아야겠다.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나 내놓을까요? 한 달 전에 1억 했던 집이 지금 1억 5천이 됐어요. 그럼 내놓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절대 안 팝니다. 왜? 1억 했던 게 1억 5천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올라간다는 거죠. 더 올라가겠지. 더. 그렇죠. 더 올라갈 거야. 수요 볼까요? 1억 했던 집이 1억 5천 됐어요. 수요는 당연히 떨어져야죠. 안 사야 돼요.
원래 가격이 1억짜리인데 1억 5천 됐으니까 사지 말아야지, 기다려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또 사요. 왜? 더 오를까 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보다 위에 있었으면 놔두면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그렇죠. 더 올라가죠. 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억 했던 집이 5천만 원이 됐어요. 떨어졌죠. 그럼 집주인들은 1억 했던 집 5천 됐어? 그럼 팔아야 될까 팔지 말아야 될까? 팔지 말아야죠. 왜? 너무 떨어졌으니까. 수요자들은 아니죠. 이 공급자들은 그죠? 팔지 말아야죠. 수요자들은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요? 그죠? 사야죠. 싸졌으니까. 1억 했던 게 5천 됐으니까 사야 되는데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왜? 더 떨어질까 봐. 공급자들은 팔지 말아야 되는데 막 팝니다. 왜? 더 떨어질까 봐. 그럼 점점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지죠. 자, 이게 일정 특이한, 그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경쟁이 그렇죠.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렇죠? 좀 떨어지게, 그렇죠? 안 사야 되는데 더 사게 되고,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팔지 말아야 되는데 더 많이 팔고, 한마디로 가격 괴리 폭이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못했던 건 아니겠지만 그냥 시장의 힘을 믿으라는 거였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해결이 안 됐던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자 나왔던 사람이 바로 그렇죠. 존 메이너드 케인즈, 우리가 보통 케인즈 학파라고 합니다. 케인즈 학파를 상징했던 케인즈는 그 화폐 수요 이론에서 이런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표현을 썼었냐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기업들도 그 일자리를 늘릴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국가가 개입을 해라. 국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개입해라 마라의 편이 아니라 국가가 돈을 찍어서 그 찍은 돈들을, 그러니까 막대한 돈들을 땅에 묻어라. 그러니까 지금 뭐 포크레인이 있으니까 쉬울 텐데 그 당시에는 포크레인이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다 파는 거지. 땅에 싹 묻어놓고 사실 하나만 얘기해주자. 바로 내가 국가가 돈을 땅에 묻었다. 어디인지 몰라. 그럼 기업들은 돈을 묻었어? 그럼 찾아야지.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다 보면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서 돈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럼 그 발견한 돈의 일부분을 임금으로 줍니다. 임금으로 주고 그 돈을 그 다음날 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또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예전에 원래 이 땅을 파던 직업 자체는 없었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땅을 파면서 일자리가 생기면서 그 돈을 받아서 집에 가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학원 보내면 학원 가는 길에 떡볶이도 사 먹고 미술학원에 미술 선생님도 일자리가 생기고 아빠도 주말에 맥주 한잔 마시기 위해서 펍을 가고 뭐 스포츠 경기를 보고 영화를 보고 점점 그죠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누가 해라? 국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생각했던 것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테두리에 있었던 고전학파는 시장 방임주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한마디로 두 학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죠.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화폐에 대한 실업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뭐 세세한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경제학 시간에 배우셔야 되는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 국가가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생각을 받아들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그렇죠. 프레드린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미국의 그 대통령이면서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생각했던 정책이 바로 그렇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국가와 국민 사이의 새로운 계약, 바로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 정책. 이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엄청난 그렇죠? 양의 이런 소수들이 있는데 뉴딜 정책에서 미국 행정부는 막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관계 수로 개설
그렇죠? 국가의 적극적인 토목공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했었는데 그 근본적인 기본 그 배경이 됐던 것들이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렇죠? 그 국제 무역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중상주의도 배웠고 봉건제도 그리고 절대왕정, 중상주의,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 절대생산비설, 데이비 리카르도의 비교생산비설, 그리고 1930년대 존 메이널드 케인즈까지 자,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그 과제를 또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과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 강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3주차 강의에서 되도록이면 그렇죠? 오프라인 수업이 되었으면 하겠지만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또 한번 버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